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약 1,500억 원 줄어든 11조 300억 원 규모이고 중앙직 공무원 신규 채용도 원안보다 2,000명가량 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구체화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처리 과정에서 줄다리기 한 여야가 증세 범위와 대상을 놓고 또 한 번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의 작성자인 이모 전 행정관으로부터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지시를 받아 문건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민정비서관실 회의를 거쳐 문건을 작성했고 중간 보고와 피드백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한 문건은 우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에서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 고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는 추후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장맛비가 내렸지만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며칠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경기 연천에선 주택이 침수되고 하천에서 주민들이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한 달 반 동안 국회에 머물러 있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통과됐습니다. 규모는 11조 300억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70%를 앞으로 2달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여야 간 진통 끝에 토요일인 오늘 오전 통과됐습니다. 찬성 140인, 반대 31인, 기권 8인으로서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안보다 1,500억 원 정도 삭감되고 신규 채용 규모도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야는 추경 심사 내내 공무원 채용 문제를 놓고 대립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직 공무원을 늘리기 위해 편성했던 80억 원을 제외하는 대신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방직 공무원 7,500명 추가 채용은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여당의 설명입니다. 국회는 올해 말 본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 증감 현황과 인력 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로부터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선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1,027억 원, 평창 올림픽 지원 금액 532억 원 등이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청와대는 더 늦기 전에 통과돼 다행이지만 원래 계획보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줄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정부는 확보된 예산을 추석 전에 상당 부분 지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11조 넘는 돈은 어디에 쓰이게 되는가? 서복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추경을 일자리 추경이라고 했습니다. 신속한 일자리 창출이 목표인 만큼 민간 기업의 하반기 채용이 집중되는 추석 전에 전체 추경의 70%를 집행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으로 중앙공무원 2,575명을 새로 뽑는데요. 대도시 파출소와 지구대 순찰 인력 등 경찰관 1,104명, 군 부사관 652명을 비롯해 인천공항 조기 채용 인력과 근로감독관도 포함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방공무원 7,500명도 신규 채용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소방관, 교사, 재난안전 인력 등입니다. 만약 추경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기만 하면 동네 치안이 좀 더 좋아지고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 1,000개가 만들어집니다. 보육과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분야입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일자리 확충도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뽑으면 1명의 임금을 3년 동안 연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주택사업에도 투입되는데요. 눈에 띄는 게 청년 매입 임대제도입니다. 도심 역세권이나 대학가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청년층에게 1,5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영구 임대주택도 추가 공급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도 예산이 쓰입니다. 일자리와 함께 젊은 층의 큰 고민이 바로 육아인데요.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2배로 올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도 당초 계획보다 2배 많은 360개를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를 거치면서 가뭄 대책과 평창올림픽 지원, 세월호 인양 피해 지역 지원금이 증액됐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네, 추경안 이렇게 막판까지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고 오늘은 해프닝까지 벌어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정치부 윤영탁 기자와 함께 추경안 통과 과정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영탁 기자. 네. 자, 오늘 추경안 통과는 됐는데 본회의에 의원 수가 부족해서 좀 지연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우선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일단 국회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예.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어제 추경안에 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이 세 당만 해도 의석수가 180석인데요. 한국당은 참석은 안 하겠지만 참석은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150석을 뭐 부족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모자랐던 겁니까? 맞습니다. 한국당은 법안 토론, 그러니까 추경안의 법안 토론이 끝나자마자 예. 표결엔 참여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장에서 나갔습니다. 오늘 참석한 한국당 의원 수가 30명이 넘기 때문에 우르르 빠져나가니까 상당수가 줄었는데요. 예. 그랬더니 146명이 돼서 4명이 모자랐던 겁니다. 예. 참석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나간 이제 한국당도 물론 책임이 있을 텐데 자, 여당인 민주당 이게 20명 넘게 오늘 참석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래서 초조한 모습으로 불참한 의원들에게 전화를 예. 돌리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해외 출장을 나간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는 국내에서 개인 일정이나 지역구 행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이고 한 달 넘게 야당을 설득했던 건데 정작 본회의가 열렸을 때 무더기로 참석을 안 한 겁니다. 물론 한국당이 돌발적으로 표결에 참여를 안 한 건 분명 합의를 깬 것이긴 한데 여당이 아니했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예.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만약에 통과가 안 됐으면 월요일로 미뤄질 뻔도 했었던 거죠? 네, 정세균 주장이 그렇게 예. 최후 통첩을 하기도 했었죠.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좀 전에 영상에도 나왔지만 우르르 다 빠지는 게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뭐 남아있던 의원들도 있었다고요? 네, 한국당에서는 장제원, 김연아 의원 2명이 이번 추경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은 한국당의 표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남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재석 단추를 누르면 150명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그래서 투표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다렸고 또 막판 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와 투표에 들어가자 그제서야 찬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 자, 지난 대선 때부터 사실 먼저 얘기가 나왔었죠. 이거 누가 집권을 하든 간에 여소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번 국회를 보면 일단 여야 협치 모습은 좀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까지는 설득을 하지는 못했지만 예. 일단 국민의당, 바른정당, 또 정의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하고도 다른 야당과 협력을 통해 현안 처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반대로 한국당 입장에서는 107석을 갖추고도 추경 국면에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다만 추경의 경우 정치 쟁점이 크지 않고 또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야당도 발목 잡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를 받아냈지만 모든 현안마다 이런 공조가 계속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가 더 복잡해질 것이다 상황이 뭐 이런 진단인데 네. 자, 일단 이번 추경안 통과 일단 문재인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지난 20일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장관 인사도 두 자리만 남겨놓은 채 거의 끝나간 상황입니다. 여소야대 정부의 세팅이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당도 지금까지는 여론을 의식해 야당도 협조를 해왔지만 앞으로 2라운드는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예. 우세합니다. 자, 2라운드 그러니까 2라운드가 일단 증세 논의가 국회로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 증세는 추경 처리 때와는 상황이 좀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자, 정치부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2라운드, 지금 말씀드린 바로 2라운드인데요. 그 시작은 전해드린 것처럼 증세로 열게 됐습니다. 정부는 초대기업 그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그러니까 부자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야당은 부정적입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안 처리로 급한 불을 끈 국회에서는 증세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히 증세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이 아닌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부정적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반대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유일하게 증세 자체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당도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증세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가 우선돼야 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증세야말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은 올해 안에 증세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증세 문제를 이슈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증거 채택이 되느냐가 남아있는데 핵심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가입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작성했다. 이런 진술을 문건 작성자로부터 직접 확보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특검이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청와대 문건들은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거나 삼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적힌 문건입니다. 이 전 행정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은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전 행정관은 민정비서관실 구성원들이 회의를 하며 작성했고 우 전 수석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다듬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또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건도 우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조직적으로 삼성 지원 문건을 만들어 보고를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청와대 조직을 동원한 정황인 만큼 뇌물 대가성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특검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청와대 캐비넷 문건, 이게 국정농단 재판의 또 다른 스모킹건이 되느냐, 이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을 취재하는 이서준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우선 특검과 검찰은 그렇다면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예, 내용들이 뇌물 혐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문건 작성자가 특정됐고 또 작성 경위를 매우 자세히 진술을 한 상황인데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누가 작성했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전 행정관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도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내부 보면 계속 이 과정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진행 과정을 좀 볼까요? 예, 이 문건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독대를 전후에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 순서대로 정리가 되는 건데요.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입원을 하고 또 한 달 뒤인 2014년 6월 고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은 삼성그룹 승계 과정 모니터링이라고 본인의 업무일지에 적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신 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이 문제의 문건이 작성이 되고 곧바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첫 독대 자리를 갖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첫 독대, 그러니까 1차 독대 직전에 만든 문건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 회의를 하며 작성을 한 건데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고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삼성을 도와주면서 이걸 기회로 활용하자는 논의를 한 직후에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나 승마 유망주 지원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 직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건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삼성 합병과 관련돼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아직 재판에 제출되진 않았는데 곧 제출될 핵심 문건입니다. 삼성 합병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을 하는데
정부 지원처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 문건 작성 직후 문건 내용 그대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나서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하도록 했고 삼성은 합병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차 독대를 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청와대가 일단 먼저 삼성에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찾아내고 그다음 부분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날 때마다 찾아낸 걸 제시를 했고 그리고 나서 금전적 지원을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시간 순서 때문에 특검과 검찰이 이 청와대 문건들을 뇌물 대가성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 이 부회장을 만나서 자금 지원을 요청한 셈이기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내용을 모른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문건 작성자인 이모 전 행정관은 최종 완성된 문건을 위로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예. 또 청와대 비서관실이 조직적으로 만든 문건을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게 최종 완성본을 보고를 했다. 여기까지 진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만 알고 그 윗선으로 보고를 안 했다. 이 부분도 쉽게 이해는 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조사가 될 테고 근데 증거로 채택을 했어도 증거로 제출이 됐어도 재판부가 채택하느냐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재판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어제 특검이 이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니까 재판부가 해당 문건들이 청와대 문건이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은 문건 작성자가 청와대 행정관이고 작성 경위를 충분히 밝혔다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예. 검찰은 나머지 이 수백 건의 문건도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판에서 결정이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어떻게 보면 이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 상당히 큰 분수령을 맞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사회부의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개인 운전기사가 핵심 역할을 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사건 당사자의 동선은 물론이고 범행 과정에서 오고 가는 통화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게 되기 때문이죠. 자, 어제 열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운전기사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어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 측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여러 건을 공개했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운전기사인 이모 씨가 김문수 전 대한승마협회 총무이사에게 보낸 것들입니다. 운전기사 이 씨는 2015년 7월 31일 김 전 총무이사에게 사장님이 부장님 승마협회 오신다고 말씀하신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김 전 총무이사가 들은 대로 다 말해보라고 답하자 이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개인 면담을 2번이나 하고 승마협회 상무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한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을 써보냅니다. 문자 메시지가 오가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실제 김 전 총무이사는 승마협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요청을 듣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임원 교체를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본 김 전 총무이사는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이게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이지요. 검찰 개혁과 관련이 돼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후보자는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대해서 일단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수사권 조정,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서면 질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서를 통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고 OECD 국가 등 대부분 국가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갖게 하는 수사권 조정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검찰 내에서도 최근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를 하는 동안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수사 결과를 재판 과정에 반영하듯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특히 비검찰 출신의 조국, 박상기 교수가 각각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을 맡으며 검찰 권한을 줄이는 방향의 개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이 같은 문무일 총장 후보자의 의견을 놓고 먼저 여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줬다라는 건데 청와대는 큰 틀에서 문 후보자의 의견과 청와대의 의견은 차이가 없다. 그리고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성질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 고백을 한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다고 한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총장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계획에도 검찰이 2차 수사권을 맡는 부분이 있으니 큰 틀에선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면서 추후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되 검찰이 2차 보충 수사권을 갖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개인에 대한 논란은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다음 주 문 후보자 청문회는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에 곧바로 숨진 오토 원비어 사건이 배경인데 국제사회를 향한 미국의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최병건 특파원입니다. We have said again and again, do not travel to North Korea. It is not safe for Americans to do so.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던 트럼프 정부가 결국 여행 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미국 국적자들의 북한 여행을 전면 불허하는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주의적 방문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다음 달 하순부터 북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달 식물인간 상태로 귀환했던 원비어가 사망한 뒤 미국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며 등장한 조치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관광 외화벌이를 최대한 위축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By defeating brutality, by denying the dictatorship any source of income and depriving it of the opportunity to use innocent Americans like UVA student Otto Warmbier as hostages. 북한은 미국 국민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만큼 관광 돈줄을 끊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맞대응 정책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 여행 금지령을 내리며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북한과 상대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장맛비가 어젯밤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 일부에만 비가 많이 왔고 나머지 지역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폭염의 기세는 여전했습니다. 오늘이 여름 중 가장 덥다는 중복이기도 하죠. 지금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희 기자, 오늘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영등포의 한 쇼핑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8시 20분을 지났는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만큼이나 오늘도 참 더웠습니다. 아무래도 이 더위를 피해서 쇼핑몰로 나온 거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해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밖은 더울 텐데요. 지금 온도계를 가져와 봤는데 실내는 26.4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시원한 곳을 찾아서 이곳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고 있자니 전기료가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또 선풍기를 틀고 있자니 또 너무 덥고 그래서 이런 시원한 곳을 찾게 되는 건데요. 또 구경할 거리도 많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또 실내 농구 경기도 열렸었고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며칠째 열대야가 이어져서 밤잠 설치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거기 말고도 밖으로 나온 시민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이 쇼핑몰 말고도 커피숍이나 극장, 서점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공원에는 텐트를 치고 피서를 즐기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심지어 어떤 분은 텐트에서 자고 아침에 집에 가서 씻고 출근한다 이런 말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장맛비가 온 데서 더위가 좀 수그러들까 기대도 했는데 막상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더웠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경북 청도였는데요. 39.4도나 됐습니다. 대구도 38.4, 부산 36.9도였고요. 서울은 3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문제는 비까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불쾌 지수도 따라서 높아지는데요. 오늘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의 불쾌 지수가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다만 경기 연천이나 포천 같은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은 비가 내려서 기온이 30도를 밑돌았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말한 그 일부 지역에 비가 집중돼서 피해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경기 연천에는 오전에 호우 경보가 발령이 됐었는데요. 17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주택이 3채가 침수가 됐고 또 강 한가운데서 고립됐던 3명이 구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또 있을까요? 네, 이 다음 주 화요일과 주말인 토요일에 장맛비의 소식이 있는데요. 올해 사실상 마지막 장맛비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비의 양이 많지가 않아서 더위를 식혀주기엔 무리일 것 같습니다. 네, 김진일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조리원 13명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700인분의 삼계탕을 만들던 이들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조리 과정에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신축 건물 공사 현장의 식당 조리원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중복을 맞아 공사 현장 인력 700명을 위한 삼계탕을 만들던 중이었습니다. 6명이 동시에 같은 증상을 호소했고 이 중 2명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고 추가로 어지럼증을 호소한 7명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와 소방당국이 가스 탐지기로 확인한 결과 LP 가스는 누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은 없었지만 식당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LP 가스를 쓰면서 일산화탄소 등 불완전 연소한 가스가 나오면서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폭우에도 해외여행을 간 충북 도의원 가운데 현재 남아있던 나머지 2명이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국민들을 들쥐에 비유해 더 큰 비난을 받는 김학철 의원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유럽으로 외유성 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김학철, 박한범 의원 등이 오늘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충북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외유성 출장을 떠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잠시 후 밤 11시 30분에는 충북도청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을 생각 없이 끌려다니며 집단 행동을 하는 들쥐 레밍에 빗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연수에 나섰던 자유한국당 박봉순,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의원은 지난 20일 조기 귀국해 청주에서 수해 복구 활동에 나섰습니다.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표가 여의치면서 하루 다음 날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학철, 박한범, 박봉순 의원 모두 당적에서 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 소속 최병윤 의원에 대해 오는 25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매달 수백만 명이 찾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가 해킹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진행자들의 방송 전 모습이 찍힌 영상이 해킹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 정작 아프리카 TV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국내 한 해커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회원들이 채팅방을 통해 동영상 파일들을 주고받습니다.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 진행자들의 방송 전 대기 모습이 담긴 영상들입니다. 일반인 여성 진행자가 옷을 갈아입거나 옷 매무새를 고치는 등 방송 전 BJ들의 일상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사이트 회원들은 아프리카 TV 서버에 드나들 수 있는 관리자 코드를 공유하며 해당 영상들을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실 영상의 경우 해당 BJ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접근할 수 있는데 관리자 코드로 열린 겁니다. 근데 제가 들어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게 자체가 시스템 해킹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코드를 알아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BJ들은 해킹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타바 알림이 뭐 주의하라고 그런 문구가 뜨는 것도 아니고 의심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했죠. 무섭고 소름 끼치죠. 지난 2월에는 이 중 한 영상이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라와 해당 BJ가 방송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일부 영상들은 중국 성인 사이트에도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TV 측은 시스템이 해킹된 적은 없다며 BJ들이 비밀번호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킹 사실을 따진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어제 경기도 동두천의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는데 원인을 찾아보니 다름 아닌 고양이였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주방용 가열기구인 인덕션을 발로 밟아 작동시킨 겁니다. 혼자 남은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자기 키의 서너 배에 달하는 높이를 가뿐하게 뛰어오릅니다. 책상에 올라가는가 싶더니 어느새 주방용 가열기구인 인덕션 위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높이 뛰기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호기심도 많아 여기저기 눌러대고 건드려 봅니다. 선풍기가 켜져 있던 적은 있었어요. 아직까지 뭐 불안한 게 좀 있죠. 어제 오전에는 경기도 동두천의 한 원룸에서 혼자 있던 고양이가 인덕션의 스위치를 작동시켜 불이 났습니다. 지난 2월 수원의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도 고양이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고양이가 스위치를 눌러 행주를 2차례 태우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인터넷 반려동물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고민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옵니다. 혼자 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안전을 이유로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이나 전기레인지가 설치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리할 때나 뭐 좀 위험할 수 있을 때는 좀 케이지에 잠깐 뒀다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보호 장치를 설치하거나 외출 시에는 아예 콘센트를 뽑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요즘 오징어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서해까지 어장은 넓어졌지만 주산지인 동해산 오징어는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금징어라고 부를 정도로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주부 엄진아 씨는 요즘 식탁에 오징어 반찬을 올리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3번 정도 구매할 거면 한 번 정도 구매해서 뭐 반찬류를 하든지 가격이 비싸니까 여러 번 사면 좀 부담돼서. 현재 물오징어와 말린 오징어의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35.1%, 50.9% 올랐습니다. 마트에선 올해부터 외국산 오징어를 대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을 찾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5,000원이면 2마리 정도를 샀었는데요. 지금 시장 가면 거의 9,000원에서 8,0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원양산을 먹게 되더라고요. 금징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오징어 값이 오른 건 해마다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어서입니다. 2013년 14,568톤에서 지난해 6,748톤으로 3년 새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이제 불법 조업해가지고 많이 잡아가지고 그거 좀 곤란한 점 많아요. 수온이 올라가면서 오징어 숫자도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오징어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원양 오징어 8,000톤을 들여올 예정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국경선을 놓고 한 달 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양국 국경에는 지금 중무장한 병력이 집결해 무력 시위의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1962년 중국과 인도 전쟁 이후 또 한 번 군사적 충돌이 우려됩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티베트 군구 여단의 다연장 로켓포가 불을 뿜습니다. 122mm 유탄포도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산악부대는 화염 방사기로 가상 적군의 참호를 불태웁니다. 티베트 5,000m 고지에 실사격 전술 훈련 장면입니다. 인도는 육군과 공군 주요 병력을 전진 배치했고 병력 350명은 이미 중국 국경을 넘은 상태입니다. 군사 대치는 지난달 국경 인근에서 중국 측의 도로 공사로 촉발됐습니다. 인도 북동부로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여서 인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중국은 말폭탄까지 가동했습니다. First, they can pull out voluntarily, or they be captured. Or when the border disputes should escalate, they may be killed. 1962년 대약진 운동 실패로 수천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중국은 쿠바 핵 위기를 틈타 인도를 침공했습니다. 현재 국경 1km 이내에 전투 명령을 기다리는 중국군은 3,000명에 달합니다. 인도군도 국경 인근에 18만 병력이 55년 전 전쟁 패배의 만회를 벼르고 있지만 화력과 물자에서 중국군이 우세하다는 평가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모디 총리의 양보 없는 대치가 계속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의 한 경찰서 형사로 근무했던 윤 씨는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해 10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등지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액이 계속 늘면서 578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주와 괴산은 특별 재난구역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 이자율이 7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업대출 이자율보다 높아지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3.47%로 기업대출 금리 3.45%보다 높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출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면서 생긴 갈등으로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충돌하며 유혈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진압 과정에 팔레스타인 시위대 3명이 숨졌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남성이 이스라엘 일가족 3명을 살해해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프로야구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개인 타이틀 경쟁도 치열합니다. 특히 안타왕은 한 개 차이로 순위가 바뀔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 3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효희 기자입니다. 두산 김재환이 4회 깨끗한 우익수사 반타로 1루를 밟습니다. 앞선 3경기에서 4개의 홈런을 몰아친 김재환은 7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가며 안타왕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롯데 손아섭이 어제까지 최다 안타 선두를 달린 가운데 기아 최영우와 김재환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최다 안타 1위에 오른 손아섭은 4년 만에 안타왕 복귀를 노립니다. 스트라이크와 볼을 골라내는 선구안이 뛰어나면서도 공격적인 타격을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아의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는 최영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안타왕을 향해 달립니다. 타점과 출루율은 압도적인 1위, 타율과 홈런 등 타격 전 부문에서 상위권입니다. 김재환은 두산 선수로는 2009년 김현수 이후 8년 만에 안타왕에 도전합니다. 6월 이후 4할 4푼대 타율을 기록할 정도로 무더위에 더 강한 모습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3파전 속에 3년 만에 한 시즌 200안타의 주인공이 나올지 팬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장맛비는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립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7도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국민을 들쥐에 비유하는 발상,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해당 김학철 의원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뭐라고 하는지 내일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